사우디아라비아가 미쳤습니다. 미국을 버리고 대한민국이 손을 잡았습니다. 그간 미국이 중동 지역에 보여줬던 영향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격적인 결정 같은데요. 그런데 전문가들의 의견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전문가들은 대한민국이기에 사우디의 미래 파트너가 될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대한민국과 사우디가 맺어온 파트너십이 마침내 빛을 발했다는 건데요. 심지어 그 증거가 가장 확실한 것은 다름 아닌 군사안보 분야입니다. 사실 어떤 한 나라가 군사적으로 다른 나라를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곧 두말할 것도 없는 최후방이 되었다는 것과 같은 뜻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한민국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천년대계의 시작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모 언론사를 통해 사우디의 교통물류부 장관인 살레 빈 나세르 알자세르가 우리 대한민국 정부와 인프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다음 달 방한한다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구체적인 방한 시점은 이번 달 8일에서 9일이 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관련 부처 관계자에 따르면 알자세르 장관은 방한 시 국토교통부 및 해양수산부 장관 등과 개별 면담을 가질 계획이라고 합니다. 사우디의 교통물류부에 해당하는 국토부뿐 아니라 해수부 장관과도 면담하는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번 방안이 사우디가 추진 중인 신항만 사업과 관련해 우리의 협력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서 3월에 조승환 해수부 장관이 부산항만공사 HMM, 현대건설,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등의 기업들과 함께 사우디를 방문해 신항만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 기업 참여 지원을 요청했던 것에서 충분히 짐작 가능한데요. 당시 조 장관과 면담을 진행한 알자세르 장관이 방한 시 해기면허 상호 인정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합의한 만큼 사실상 그의 방안은 이때부터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우디는 우리의 항만 산업 노하우를 배워가는 동시에 현재 추진 중인 신항만 사업에도 참여시키려 할 계획인 건데요. 대표적인 것이 올해 초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킹 압두라지즈항 재개발 프로젝트입니다. 제다와 함께 사우디의 양대 항구 도시 중 하나인 담맘에 위치한 이 항구는 페르시아만 최대 규모의 항구로 교역량도 해당 지역권 기준 제다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데요. 성지 메카로 잘 알려진 메카주에 있는 제다에 비해 세관 통과 절차가 덜 까다롭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항구를 무려 19억 달러, 하나로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 거액을 들여 재개발하는 계획을 사우디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동남아를 모두 연결할 수 있는 한반도라는 지정학적 조건을 갖춘 우리처럼 수에즈 운하가 건설된 이래 사우디도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를 연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탁상공론만이 아니란 걸 말해주듯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 동안 연간 사우디 항만들의 물동량 총합이 컨테이너 531만 3,404개에서 939만 4,100개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러한 추세는 통계가 아직 잡히지 않은 최근 몇 년 동안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례로 올해 3월 사우디 항만 총물동량이 작년 3월보다 12만 개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킹 압두라지즈항 재개발도 갈수록 늘어가는 사우디 항만에 대한 수요를 맞추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요. 재개발을 포함한 항만 개발 및 운영의 파트너로 현재 사우디가 최우선으로 생각해두고 있는 파트너가 한국이란 점을 곧 있을 알자세르 장관 방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방안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신항만 사업 수주와 빈살만 왕세자 방안 때 이뤄졌던 네옴시티 사업 수주는 사우디가 한국을 신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전문가들은 이미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관계를 밀월에 비유할 정도로 긴밀하게 상정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우디, 즉 중동 특유의 방산시장 때문인데요. 중동 국가들을 둘러싼 사막이라는 특수한 환경은 무기체계의 가격과 성능 사이에 강력한 딜레마를 생성합니다. 사막에서 운용하는 장비들은 다른 지역보다 더욱 높은 신뢰도와 성능을 요구하기 마련인데요. 즉 정리해보면 중동에서 요구하는 차세대 무기체계의 조건은 신뢰도 검증과 압도적 성능을 보유해야 하고 그러면서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해야 합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물건이 있으면 내가 쓰지 왜 팔겠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까다로운 조건인데요. 심지어 이것도 모자라 그간 무차별적인 이산무기 도입으로 낙후되었던 군사기술력을 자주국방이 가능한 수준까지 끌어올려줄 수 있는 나라의 무기체계여야 합니다. 사실 이쯤이면 교과서의 이상적인 거래 상대의 표본으로 나올 수준인데요. 가격, 성능, 신뢰도 3박자가 모두 맞아떨어지고 적극적인 현지화와 기술 이전까지 가능한 나라이면서 나토, 미국 등 서방 세계와 같은 규격을 공유하고 있어 편제 개편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오직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닌 게 실제로 최근 대한민국은 중동 국가들의 차세대 무기 체계 도입 사업에서 가장 우선순위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UAE와는 4조 원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고 이집트와는 2022년 2조 원대 K9 자주포 패키지 수출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그리고 가장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최전방주둔군 홍보 영상에 대한민국의 K239 천무가 등장하면서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을 잔뜩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지난 2022년 3월 약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짤막한 현지 발표 이후 감감무소식이던 천무가 어느새 실전 배치까지 완료되었다는 게 확인된 것입니다. 천무와 경쟁하던 타국의 다연장 로켓 개발 업체 입장에서는 패자부활전 한번 못해보고 탈락이 고배를 마신 셈인데요. 이는 복잡한 지역 분쟁을 겪고 있는 사우디의 속사정 때문입니다. 전력을 노출하지 않고 새로운 무기 체계를 도입하려면 최대한 은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일례로 사우디와 분쟁 관계에 있는 이란은 파즈르3, 파즈르5를 주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우디가 천무를 도입하면서 파즈르3, 5는 완전히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게 파즈르3, 파즈르5는 각각 240mm, 333mm라는 제한된 탄두 구경의 로켓만 운용할 수 있지만 천무는 하나의 발사대에서 130mm에서 239mm까지 전장 상황에 맞춘 세 종의 로켓을 모두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거리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는데요. 구경이 가장 큰 333mm 파즈르5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70km 남짓이지만 천무는 239mm가 80km에 달하고 개발 마무리 단계에 돌입한 전술지대 지유도 무기 KT즘2의 경우 최대 사거리가 무려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란의 파즈르5와 천무 239mm 로켓은 구경이 100mm 가까이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활용면에서 정반대의 결과를 보이는데요. 전기식 실린더와 디지털 제어 시스템을 적용한 천무는 사격 반응 시간이 고작 16초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확산탄 사용 시 단 한 발의 타격 범위가 축구장 면적의 3배에 달합니다. 사우디군 입장에서는 천무 한 대로 파즈르3, 5 수십 대를 상대할 수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효율 높은 투자처는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데요. 비슷한 사례는 또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비공은 계약 과정에 대한 어떠한 보도도 없이 지난 사우디의 신형고속초 개정 FPV 2200의 실전 배치까지 완료된 이후에야 뒤늦게 관련 소식이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이런 사례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난 2018년에도 사우디는 40초짜리 영상 하나로 전 세계 방산 시장을 뒤집어 놨습니다. 해당 영상은 사우디 육군이 발사한 미사일에 예멘 후티 반군의 차량이 파괴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리고 결정적인 건 해당 영상의 사우스 코리아 ATGM, 즉 한국산 대전차 미사일이라는 단 한 줄의 설명이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해당 영상에서 말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대한민국이 자체 개발한 형궁을 의미하는데요. 이때도 미궁 천무와 마찬가지로 사우디가 대한민국에 형궁을 도입했다는 발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원래대로라면 사우디는 형궁이 아니라 미국의 FGM-148 제블린을 사용하고 있어야 했는데요. 이미 사우디는 지난 2010년 미국으로부터 제블린 발사기 20개와 미사일 150발을 구매했고 2015년 예멘 내전이 본격화되자 10억 달러, 하나 약 1조 3천억 원이 넘는 물량의 미사일을 추가 주문했기 때문입니다. 단순 계산으로 제블린 미사일만 무려 15,000발 이상 보유한 상태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소리 소문도 없이 미국의 제블린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형궁이 사우디군 손에 들려 있으니 세계 방산업계의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를 통해 대한민국이 개발한 형궁이 성능면에서 제블린을 압도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는데요. 단적으로 제블린의 경우 적외선 CCD 조준 장치를 냉각하는 데에만 30초에 달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과 달리 형궁은 비냉각식 적외선 CCD와 가시광선 카메라를 조합한 덕분에 주간과 야간 모두 더욱 신속한 조준이 가능합니다. 또한 110mm에 불과한 구경으로도 형궁의 관통력은 무려 900mm에 육박하는데요. 이 정도면 대한민국의 K2 흑표, 미국의 M1A2 에이브람스, 독일의 레오파르트 2 A7급 최신의 3.5세대 전차가 아니라면 정면 장갑까지 관통 가능한 수준입니다. 반면 제블린은 구경만 130mm에 달하는데도 최고 관통력은 형궁보다 떨어지는 800mm가 한계인데요. 구경에서 큰 차이를 보임에도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의 형궁의 표적을 2번에 걸쳐 연속으로 타격하는 이중구조 탄두 기술과 미세 조직 라이너 기술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현군 관통탄두의 구리라이너 입자 조직은 일반 성인의 머리카락보다 훨씬 얇은데요. 이 덕에 훨씬 빽빽하고 단단한 탄두를 만들 수 있었고 이것이 관통력의 비약적인 상승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로 사우디는 제블린 도입이 불발이기에 처하자 울상을 짓기는커녕 그대로 곧장 대한민국을 찾은 건데요. 오죽했으면 사우디군과 예멘군은 물론 적대 세력이던 후티 반군까지도 노획 1순위에 현궁을 올려둘 정도였습니다. 이처럼 사우디는 미국을 뛰어넘을 정도로 대한민국을 신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으로서도 미국이 주도했던 국제 질서가 탈세계화를 계기로 재평가받는 지금 믿을 수 있는 전략 파트너가 생긴 셈인데요. 70년대 대한민국이 경제를 견인했던 중동건설붐처럼 군사안보 분야에서 건설부터 물류까지 대한민국과 사우디의 파트너십이 대박을 향해 달려가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꺼리튜브의 두 번째 미션이었습니다.